구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무너졌다 얘기하거든요. 몇 가지만 볼게요. 정부조직법 32조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사실은 행안부가요. 어떤 부처냐면 모든 전문성 있는 부처들을 다 분리시켜 놨잖아요. 네. 그 중에 나머지 아주 잡다한 업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업무 중에서 행안부 장관의 업무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 대비. 근데 그 중에서도 안전 또는 재난은 뭐냐면 경찰하고 소방이거든요. 근데 그 경찰을 아예 그 정치적으로 중립하라고 독립시켜 놨더니 이상민이가 경찰국을 만들어서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악이 6개월도 안 돼서 이상민한테 다시 화살로 들어가는 상태. 그 상태가 돼버린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행부 장관이 왔어요. 그런데 이 장관의 주 관심사가 뭐냐? 이거에 다 촉각을 곤두세우게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상민이 와가지고 장관이 와서 가장 역점적으로 한 게 뭐예요? 경찰국 신설이잖아요. 네. 경찰 장악. 정치 경찰화 시키려고 했다고 우리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부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부분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가 들어있는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 사태가 있을 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법원 판례가 바로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판례가 나온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의무다. 네. 판례로 인해 의무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부를 보수 정부라고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난리가 나니까 완전 주무부처 타령하고 있고 뭐 시스템도 없고 한데 영혼이 없는 그러니까 소신도 철학도 없는 정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늘 그들이 주장해온 게 그 신자유주의식 그 극단적인 효율성을 강조하고 민주정부에서 안전이라든지 뭐 생명 이런 쪽에 예산을 들이면 이런 걸 다 엄플해가지고 혈세 낭비하는 것처럼 하고 결국엔 그 막 부자들 배불리는데 돈 다 끌어다가 쓴 게 그 정부고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그 짓 해가지고 또 많은 비판 불러왔잖아요. 그래놓고 논란 터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사람이 그걸 보고 공감을 하겠습니까? 근데 효율적이지도 않죠. 그쵸? 네. 근데 지금 국민들 민심으로는 그런 거예요. 119는 정말 노력을 다 했다. 네. 그리고 경찰은 지금 주로 지금 보여주는 이런 거예요. 지금 경찰의 이미지는 일선 그거 보여주세요. 인파 몰려 사고 우려 일선 경찰서에 보고 왜 누락됐나. 뭐 경찰 인력 운영 계획에서 이태원은 빠졌다. 다음에 경찰 배치를 해결 안 돼. 장관 책임 넌 셀프 회피. 이태원 참사 대비 논란 구청 안전 직원 0명 뭐 이런 식이잖아요. 뒤에 경찰 질서 유지 인력 0명 또 감소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진짜 119는 사력을 다한 거를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네. 경찰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약 단속하고 뭐 한다고 해서 130명 정도 투입을 했는데 실제로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은 0명에 가까웠었는데 범인 잡겠다고 투입한 게 500명이 넘어요. 경찰이. 참. 저도 예전에 의경 출신이라서 이런 현장에 있는 뭐 방범 순찰이라든지 평소 업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대규모 인파가 모일 때는 제주도에서부터 경찰차 버스 끌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까 용산구청장처럼 뭐 이게 그냥 현상이다 이런 말장난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다 생각하고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심각한 일이 터졌다. 근데 이제 그래서 부랴부랴 대응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미 그 민낯이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대응 때문에 G7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국 따라하면 된다 식으로 이렇게 사진 찍었던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손가락질하면서 그 후로 한국은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실 세월호 관련해 갖고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시스템을 되게 많이 만들어냈죠. 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게. 네.
과하다 싶게 하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강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외국의 다른 선진국들도 그냥 이런 뭐 개인당 1인당 국민소득만 높아서 선진국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요. 중동 국가들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들 많은데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서고 안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가 되고 시스템 만들어갈 때 한국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전 시스템이 윤석열 집권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외신들이나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고 늘상 강조를 했다면 여기에 당연히 경찰이 배치가 됐겠죠. 네. 근데 이미 법으로도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경찰이 선제적으로 국도의 혼잡 같은 게 예상되면 경찰 배치해야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민주정부에서 이런 안전 챙기고 평소에 보이지 않는 진짜 공기 같은 역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 저쪽 정부에선 주로 해왔던 게 부자들 막 배불리기라든지 이런 전시행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 쌓기 이런 거에 엄청나게 신경 쓰니까 안전 같은 경우엔 굳이 이런 예산 들어갈 필요도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이 많았고 실제로 근데 또 언론이라든지 사람들한테 먹히는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 저 정부만 들어서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 못 받으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이 참사를 계기로 이 민주당에서도 이 능력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저런 정부가 저런 이 신자유주의식 극단적인 행동 못하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책임을 물을 때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뭐 이렇게 묻잖아요. 도의적 책임. 그런데 저 아까 용산구청장 얘기 계속하고 우리가 사실 서울시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용산구청장의 경우는 아마도 2005년 10월 3일에 있었던 MBC 콘서트 예, 그 압사 사고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상주에서. 근데 그때 법적인 결과가 상주 경찰서장 직위 해제되고 상주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안전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네. 법적 책임을 진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등등 네. 고발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은 책임대로 물어야 되겠는데 오늘 행안위가 열렸어요. 국회에서. 그런데 업무 보고만 받고 질문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막 항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 여야가 애도 기간이니까 뭐 정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랬는지 몰라도 최소한의 질문을 하지 않은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무너진 시스템 발전하는 거잖아요. 후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윤석열 때 와서는 후퇴를 합니다.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처를 산업부처럼 만들자. 돈 버는 게 중요한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 있잖아요. 돈 잘 버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부수적으로 지천상 보이지 말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죠. 서울시가 윤석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시스템 만들려고 했던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게 있었다고요. 인구 밀집 알리는 실시간 도시데이터. 근데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거 하나씩 분석해 드릴게요. 인구, 교통, 도로 이 정보들을 12시간 뒤에 상황까지 전망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AI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지도를 쫙 펼쳐놓고 요즘은 뭐 구글 기반이네 뭐네 해갖고 KT의 협력을 받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면 SK가 50 정도 되고 KT가 30% 정도 되고 LG가 한 20%쯤 돼요. 이 사람들이 덕과점하고 있어요. 그중에 KT 기반으로 어디서 통화량이 많은지를 어디서 발신이 더 많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색깔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빨갛게. 그리고 50m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는가. 그럼 아까 말한 그
퍼센테이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비율대로 하면 돼요. 음. 그 숫자가 많으면 그 비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KT가 네.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 그렇게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었는데 요거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원래 만들 때 다방면에 쓰려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윤석열은 만들어야 된다고 국무회의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이 관련 보도가 어제 이미 나갔어요. 어제도 나왔고 이거는 우리가 촛불 집회 때도 이런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은 아예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연관이 있냐면 기능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이 도시 데이터가 관광 산업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는 전혀 이걸 활용할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그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없앤다면서 디지털 이 시장실 그 엄청나게 실시간으로 그 서울시 앱을 다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바로 없애고 판때기 들고 밖에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 뭔 자랑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해외에 있었던 것도 그 서울 이쪽 용산 부근 지나가는 쪽을 샹젤리제 거리를 만들겠다면서 해외 가지고 그 막 그런 거 언플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희영 구청장은 명품 도시, 뭐 글로벌 도시 용산 만든다 해놓고 결과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용산 참사, 이태원 이게 다 오세훈하고 지금 박희영 그들의 작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산 구민들이. 이게 SNS에 올라온 거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스템을 만들면 뭐하나. 우리 히드 이사님 읽어주십시오.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리더가 좀 모질이어도 잘 돌아가리라 생각하겠지만 리더가 모질이면 잘 구축된 시스템은 바로 붕괴된다. 지금 목도 중이다. 너무 공감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저거 이상한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그 위기관리센터 있잖아요. 그 위기관리센터에 이렇게 막 그 이태원 상황이 사실 떠야 되죠. 이 특이한 이 상황은 위기관리센터에서 먼저 감지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오늘도 국무회의 하는 거 보니까 그 청와대에서 만들어 놓은 정말 국무회의 같은 거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국무회의 하는 방이 있잖아. 뭐 대회의실인가 뭐 정확히 네. 모르겠는데 그런 데가 아니고 정말 우리 방송실 정도 사이즈 되는 곳에 국무회의라고 앉아고 대책 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용산 국방부에 있는 그 상황실 있잖아요. 네. 청와대에 있는 벙커에 비해서 규모가 3분의 1도 안 돼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직접 간접적으로 청와대에 나온 그 피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애도 기간이 11월 5일까지인데 진상 규명도 되기 전에 사상 두 번째 애도 기간을 선포를 합니다. 천안함이 첫 번째였고 이게 두 번째예요. 세월호 참사 때도 애도 기간이라는 걸 안 했어요. 근데 천안함 참사는요. 한 달 있다가 진상 규명이 물론 그 진상 규명에 난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이긴 한데 진상 규명이 돼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게 프레임이 바뀌고 드러났을 때 국가가 형식적으로 애도 기간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 애도 기간 선포하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막으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또 사찰까지 했다가 나왔으니까 이미 네. 진보단체 사찰했답니다. 그 촛불행동 같은 그 진보단체 나도 거기 일원이긴 한데 저 운영위원이에요. 구성원 저도 하나 제가 자수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쏟을 때 쏟아야지. 결국 세월호 참사 때나 지금 정부 대응이 똑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가장 경악했던 게 뭐예요? 학생들 엄마 아빠 유가족들의 성향 분류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들 나십니까? 네. 근데 그리고 사찰했잖아요. 네. 기무사가 하고 네. 국정원이 하고 네. 지금 똑같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지겹다는 여론 뿌리면서 세월호 잊자. 그 일베를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규정 짓고 그런 언플했던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들이 상식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상대면 우리도 당연히 이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겠지만 저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짓을 다 하는 인간들입니다.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때 지금
엄청난 피해를 아직까지 받고 계신데 지금 또 이번 그 참사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 제발 그런 사람들한테 향하는 조롱이 전 2차 가해라 생각합니다. 근데 평소에 뭐만 하면 2차 가해 얘기하던 사람들 왜 이런 데서는 조용한 건지도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찍으신 분들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윤석열을 방어하기 바쁘죠. 그것은 국민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그분들이 지금 윤석열을 실드치고 윤석열이 살아남는다면 여러분들의 자제가 당해요, 똑같이.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 오늘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 오늘 SBS 보도를 보고 다시 그 재판 결과 하나를 확인해 드리면 10월 25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던 전 기무사 간부들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 재판 소식을 접하고 저는 한 대여섯 시간 있다가 SBS 보도를 본 거예요. 그 일종의 공작성 문건이잖아요. 예. 그게 그거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흑역사가 되풀이 될까? 그래서 그 유가족들을 한 곳에 모으면 곤란하다, 조직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다행히 SBS가 폭로한 문건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완벽한 정권은 없어요. 민주정부라고 사고 안 납니까? 문제는 그 후에 그들의 태도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고 조치 취하면 되거든요. 그 4단계를 거치면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 중에 상당수를 생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참사와 진상규명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읽어주세요. 96명이 압사한 힐즈보로 참사는 유족의 기나긴 투쟁 끝에 당시 경찰의 태만에 의한 과실치사였다는 판결이 났다. 그렇게 되기까지 유족은 광분한 사람들이 멍청하게 몰려들다 죽은 거라는 오명에 맞서 27년을 싸웠다. 세월호를 놓고도 수학여행 가다 죽은 게 국가 책임이냐고 짓거리던 자들이 있었다. 이태원은 더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공권력의 책임이라고 더 소리 높여 말해야 한다.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 100명도 넘게 죽었다. 공권력이 소홀하고 태만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는 트윗이었고요. 세월호 유가족들 지금 이태원 갔잖아요. 네. 저분들이 주장했던 게 보상, 배보상이 아닙니다. 저분들 다수는 지금도 배보상 안 받았어요. 그 당시 여행자 보험 들어서 자녀들 몫으로 나왔던 1억 원씩 받은 게 전부인 분들이 저분들이세요. 저분들이 외쳤던 일성, 안전한 나라인데 똑같은 상황을 목도하는데 놀랍게도 저게 희생된 청년들이 세월호 때 중고등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승만을 찬양하던 그 이지성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 사람은 노할로윈이라 그러면서 또 이 사태의 본질을 그런 쪽으로 가져가고 있고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최훈민 그 기자라고 부르기도 뭐한 그 사람도 지금 뭐 이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주자고 했다냐면서 호호호라고 포스팅했거든요. 저런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대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 보는 게 저들과 맞서기 위해선 연대밖에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무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들은 그 연대를 무서워하니까 계속 각계격파하려 하고 뭐 좌파들은 끼리끼리 그러니까 뭐 뭉치면 결국엔 그 힘이 세지고 따로따로 하나하나 각계격파라면 뭐 우왕좌왕한다. 이런 게 문건으로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계속 힘을 합쳐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이 사안 터지자마자 애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정쟁화하지 마라. 국민의힘에서 정쟁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부 여당이 한 게 오늘 SBS 보도로 폭로된 그 공작성 행위들인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애도 기간이라고 정쟁하지 말자고 해놓고 지금 그 유동규 등 관련한 보도들은 검찰은 또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관련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행안위 그 현안 보고 받고 질문 안 한 거 이미 지나간 거니까 11월 6일 날 가능하면 빨리 행안위 열어서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하여 민주당이 팔 걷어 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